네, 정말 덥죠. 이런 날은 뭐 아무리 에어컨을 틀었지만 양복에 넥타이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여러분 보시기도 덥고 그냥 음량이 좀 안 좋더라도 이렇게 티셔츠에 걸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강렬하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상은 지금까지 8편입니다. 어제가 6번째였죠. 2편이 더 있고, 감독님이 이제 자막 작업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일주일 전쯤에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사실 어제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상이에요.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어제 거를 딱 보고 나서, 야,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 8개 영상 중에, 지금까지 찍은 8개 영상 중에 논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영상이 어제 여러분한테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공부를 한 사람한테 딱 걸려요, 이게.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학자라면 절대로 어제와 같은 영상은 찍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고요. 왜 그러냐면, 만약 저거를 가지고 저 정도로다가 뭐 다듬어서 논문을 낸다면 저는 이제 주류학계에서 신비주의자, 좋게 말했을 때 신비주의자고, 나쁘게 악의적으로 보면 부두교의 교주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좀 많이 봐주는 거고요. 그냥 아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잡놈이네, 고장난 시계였네. 고장난 시계였으니까 이제 하루에 2번 맞잖아요, 멈춰 있으면. 고장난 시계였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 5번째 영상에서는 뭐 별것도 아닌데 누가 바로 밑에다가 당신 붕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대차대조표 모르지? 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건 너무 악의적인 것 같아서 제가 가던 길 가시라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좀 악의적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 짧은 영상에서 뭐 중앙은행이 뭐 차변에는 뭘 넣고 대변에는 뭘 넣고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현금은 부채로 잡는다, 이런 게 우리 비트코이너가 종이돈을 이제 빚판에 나갈 때 종이돈이라는 게 결국 중앙은행의 부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이제 초석으로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계장 설명 안 했다고, 제가 아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학 다닐 때도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죠. 뭐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그분이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태민이 이 주류 학계에 있는 분들은 어쨌건 뭐 전문가건 교수건 오태민한테 틀렸잖아요. 어쨌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태민이 맞았고 틀렸는데, 이게 오태민이 고장난 시기일 수 있거든요. 우연히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새끼 분계장도 모르는 놈 아니야? 이 새끼 메모론가도 모르는 놈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이제 말실수를 한다거나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목을 댕강 쳐버리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별로 환영하지 않고요. 저는 그런 싸움에 흥미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답글들 중에서 메모론가를 지적하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말 들어도 쌉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뭐 비잔틴 장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고 외벽이 두꺼워지는 거, 이건 뭐 그냥 드라이하게 그 팩트를 제 언어로 표현한 거니까 그건 논쟁 부분이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이 문장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떤 오해를 유발하냐면, 채굴에 들어간 것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지난번에는 이제 이건 종속 변수고, 이건 이제 이 가격에 따라서 이제 채굴이 조정이 된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채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태민이 고장난 시기니까 저 자식이 경영경제를 학교 다닐 때 거의 공부 안 했다라는 걸 내가 증명해 주겠어 라고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전혀 진짜 흥미가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댓글 다신 분들 뒤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댓글이 그런 내용으로 1명이 달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00명, 1000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오태민이 뭔가 아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걸린다. 이건 좀 메모론가 같은 건데, 이건 경제학 원리인데, 뭔가 있겠지. 한번 좀 더 들어보자. 이런 분들은 제가 좀 존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 오디언스, 키 오디언스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런 식자들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갈 길이 멀다, 식자들한테까지 가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식자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판단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으십시오. 제가 분명히 뭔가를 알았는데요,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제 영상, 사실 미제스가 금을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제스가 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미제스라는 거장이 메모론가, 참고로 메모론가하고 한계비용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경제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오태민이 메모론가를 모르는 잡놈이다라고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사 공부는 제가 하다 말아가지고 분계장은 사실 좀 자신이 없네요. 어쩌면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분이 아픈 데를 찔러서 제가 버럭했는지도 모르죠. 농담이고요. 어쨌건 네, 제가 메모론가 한계비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왜 저랬을까? 저도 이제 미제스가 그런 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렬하게 반응하신 분들, 이해가 되신 분들, 직관적으로 수용하신 분들은 좋은 생각 하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경제학 기초를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직관 말고 어떤 이성을 훈련하냐면, 뷔페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종을 울리고, 오늘 뷔페는 제가 다 내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 그냥 호텔 뷔페인데 여기는 돈 다 내고 들어왔어요. 1인당 15만원씩. 여기는 1인당 15만원씩 내고 들어왔는데, 누가 종을 치고 오늘 거 다 내가 내겠어요 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같습니다. 물론 이 그룹은 아니겠죠. 이제 무작위를 대상으로 이 두 실험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먹은 양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이 더 많이 먹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으로. 여기가 더 많이 먹었다면 이거는 대중들이 메모론가에 집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와, 공짜다, 신난다고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15만원 내서 아까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을 비싸서 못하겠죠. 해보면 여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아주 많이 먹지 못하고 조금 많이 먹는데 그만큼 이제 메모론가에 집착을 한다는 뜻이고, 이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나와야 합리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사고 훈련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집착하는 요거 때문에 그러냐, 이거 좀 더 많이 먹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툭툭 화두를 던질게요.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툭툭 화두를 제가 던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에서 착각을 하고 계시냐면, 제가 맞고 여러분이 틀리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부두교 교주나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어제 그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학적으로 다듬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연대 교수 후배들하고 재무관리 교수들하고 논문을 쓰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다가 그 파토가 난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거 예, 그게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게 나오면 완전히 학계가 뒤집어질 거야. 피가 거꾸로 솟죠. 네. 2단이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메모론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화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현상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미제스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오스트리안들의 그 화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네. 화폐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용시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 비유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은 사용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돈이 필요해, 나 돈을 써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비유로 하는 거 아세요? 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도 돈을 써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부호가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을 제가 소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가서 사고, 그거를 집에다 전시한다거나 누가 오면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아주 귀중한 금고 속에 쳐넣는 거죠. 예. 오직 그 용도라고 전제해보죠. 이 부호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 고우의 해바라기가 필요해. 나 고우의 해바라기를 써버렸어.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족들 데리고 저기 어디 섬 빌려서 노느라고 파티하느라고 나 고우의 해바라기를 소모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낯설잖아요. 그죠? 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필요한다거나 애를 학원에 보낼 필요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옷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써버렸다는 이야기도 돈을 쌀처럼 먹어서 없애고 똥으로 만들었다라든가 제가 뭐 소모품과 내구재를 말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니까 내가 TV처럼 보려고 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뚫어져라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고 봤는데 돈이 서서히 내가 많이 보면 볼수록 사라져가. 뭐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10년 정도 지나면 빛이 누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치가 제로가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그러니까 돈은 자산이니까 이제 증권, 뭐 이런 고액의 그림, 뭐 도자기 이런 건데, 그래도 도자기 그림 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집에다가 전시하고 이런 쓸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이상하게 되지만,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용을 시킨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 돈을 써버렸어 라는 거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돈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력을 제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마치 그냥 일반적인 사용 가치가 있고 소모되는 무엇인가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돈의 역학에서 돈을 다루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우리는 뭐에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화폐 현상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 현상이라는 것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류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건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미제스나 프리드만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그 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케인즈도 알고 있는데 케인즈는 워낙에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뒤엎어 가지고 이 화폐의 본질을 뒤엎어서 호모사피엔스를 진화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케인즈의 뜻은. 그래서 절대 금속에 귀착되지 않는 화폐적 아이디어를 갖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화폐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만 이 추상적인 화폐를 케인즈는 정치가 좌우하도록, 그러니까 뭐 정치라기보다는 시민의 공공선이 좌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은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하면서 어떤 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메모론가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프리드만이 그 가라앉은 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라앉은 돌이 그 메모론가예요. 그 기존의 경제학적 사고로 보면. 만약에 그 돌을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해, 돈을 써버렸어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상품으로 생각하면, 그 가라앉은 거를 미련을 두고 이 앱선 사람들이 그 원시적이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장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좀 출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모론가의 관념을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답답해요. 동료 경제학자들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태민한테는 그렇게 막 댓글을 다실 수 있을 텐데, 프리드만 밑에 가서 달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똑같은 말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일단 화폐 현상이다. 그리고 주식하고 비교하면 좀 뭐가 부담이 되냐면, 이게 세컨드 마켓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마켓하고 세컨드 마켓하고 같이 있어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발행 시장이에요. 10분마다 발행이 되잖아요, 신규 코인이. 그래서 10분마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하고 완전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증자를 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그 돈이 세컨드 마켓에서의 그 가격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회계 자료를 보는 거는 맞아요. 미래가치, 삼성의 미래가치 때문에 주식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삼성이 신주를 10분마다 막 발행하고 그 신주가 1차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면 사람들의 그 삼성의 회계 장부는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상고를 해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괴상한 얘기, 한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 신주를 발행하면 왜 삼성전자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볼까? 삼성전자는 이제 다양한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헷갈리실 건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캐는 그 다이아몬드 최대의 그 회사 있잖아요. 제가 이게 여기다가 남길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배하는 그 회사가 계속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첫 번째 시장, 그러니까 한번 발행돼서 손에 넘어간 거 말고 계속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는
드비어스죠, 드비어스. 드비어스의 장부를 보면서 대부분의 비용이 다이아몬드를 캐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아, 이 새끼들 다이아몬드 캐는 데는 안 쓰고 말이야. 경영자들 가갖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말이야. 회식하고 마케팅 비용에 쓰네? 그럼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회계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또 한 가지는 아주 멋진, 이분은 저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 오태민이 그래도 뭐 메모론가를 틀리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아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새끼가 이거 떠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확 싸질러주고 이제 가신 건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쓰셨어요. 예. 조폐공사에서 엄청난 그 기계를 버리고 이제 5만원짜리를 수작업으로 그린다는 상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풍부한 상상을 하셨죠? 이분이 비트코이너가 되면 이제 저 이상의 분명히 된 농객이 되실 거라고 제가 희망을 가져보는데, 대단한 상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제품은 내가 만드는 사람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면은 이 사람 바본 거예요. 이게 더 비싼 가격에 팔릴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로 더 싸게 만드는 것이 더 같은 효용을 갖고 있다면 더 훌륭한 거죠. 그런데 돈은 좀 다르죠. 조폐공사에서 수작업으로 5만원짜리를 만들어요. 네. 이거를 오스트리안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운드머니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개 비용인데 5만원을 만드는데 5만원을 들인 거죠. 새누리지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 예시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게 화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채굴 비용이라는 거는 개별자들이 투입하는 비용이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가갖고 임진왜란으로 돌아가서 일본하고 우리 조선의 군인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라는 그 박제 속에서 최선의, 분명히 최선은 아니에요. 어떤 최선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가용해가지고 싸워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겼다라고 분석하는 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한쪽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한쪽은 뭐 이런 대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래서 진 거야 라고 하면 그 음모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진 거다. 뭐 이렇게 되고 누군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얘기가 엇나갈 수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도 12년 역사 속에서 매번 최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번 최선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 개별 채굴자가 남들보다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든 비트코인이 더 비싸다라는 말로 들으면 이게 완전 진짜 부두교고 신비주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모든 최선의 수단을 동원했을 때에 최고로 적게 들어간 그 비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이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철광석 만들고 한 번 핫코일 만들어가지고 철광석 폐쇄하는 그런 게임이라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건 그냥 메모론가일 뿐인데 이게 부패에 돈 내준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뭔가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를.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신 그 주류 메모론가를 아시는 분들 제가 답 다 안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화폐 현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화폐는 장부라 그랬잖아요. 이 장부가 이게 지식의 정보거든요. 정보. 그러니까 화폐는 정보라는 말을 미제스가 하진 않아요. 근데 하이에크도 알고 있었고 프리드만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미제스는 더 뛰어난 게 미제스가 한 단계 더 상고를 했다고 전 보거든요. 이 레벨보다. 주지의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미제스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주지의 사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게임 티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거든요.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제 책을 참고하시고요.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상대가 내가 아는 것을 안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력이라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비용이 사실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엇을 풀었던 거냐면 비용이 신호다. 그 비용이 신호가 되는 이유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채굴자가 비용을 많이 쓰고 적게 쓰면 이게 완전 신비주의인데 우리가 해시 파워를 돌려가지고 역산하면은 이 시대에 전기료의 그 대강이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자기가 자기의 자원들 중에 최선의 자원들을 쓸 거 아니면 가장
자기가 효율적인 자원을 동원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해시 파워를 역산해버리면 전기료라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가지고 알 필요가 없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지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들은 몰라요. 근데 대중들은 나 같은 사람 믿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블랙잭을 걸 때 따라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블랙잭 그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임계치만 넣으면 이제 그 따라 거는 것도 똑같이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비용은 그 시대마다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지의 사실이 사실은 화폐 현상의 핵심이라고 미제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지의 사실에는 말이죠, 비용의 역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모론가라고 번역하는 거를 저는 이제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비용의 역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의 역사성을 들여다봐라. 화폐 현상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비용의 역사성.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틀만 벗어버리면 돼요. 오태민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잡놈이었네. 이 틀을 좀 벗어버리고 오태민이 뭔가 알아. 이 새끼 뭔가 깨달았어. 우리랑 비슷한 공부를 했는데 이 새끼 뭔가 깨달았으니까 나도 깨닫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뭐 깨닫지 못해도 나도 이 새끼 생각을 좀 알고 싶어. 라는 벽만 넘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머리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툭툭 던진 화두. 돈은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하고 달리 이거는 매번 신주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장부가 원가를 많이 쓰고 있다면 믿음을 준다. 이상한 논리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채굴자들은 개별적인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진 최선의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바닥을 이게 반복 게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미제스가 생각한 주지의 사실을 만든다는 거죠. 화폐에 대한 주지의 사실. 핵심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은 비용의 역사성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기까지 이것도. 그래서 어제 영상은 제가 시간이 압축도 있었고 좀 더 풀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자막 넣은 걸 감독이 보내준 걸 보고 아씨 공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이기적인 생각에 욕 처먹고 싶지 않다. 이거 메모론가도 모르는 놈이 돼버리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론가라는 그 장벽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예, 저 같은 이제 메모론가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제 영상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거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하다. 네. 자, 그럼 어제 거에서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은 우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가시가 걸린 분들은 제가 논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은 부분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넛지를 준 거니까 알으셔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알으셔서 고민을 하십시오. 네, 제가 이렇게 화두 몇 개 던졌는데 더 결정적인 화두는 있는데 제가 좀 아껴 놓겠습니다. 그 재무관리 교수들하고 논문을 쓰려고 제가 썼던 그 스크립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정량적인 분석이 나와요. 어제 이론에 대한. 거기까지는 제가 너무 노출하면 저한테 너무 꽁꼬로 얻어먹자는 거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정식화되면 이제 이 학계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물구나무 서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알아서 하십시오. 물구나무를 쓰면 이제 보이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이제 솟아서 이제 좀 이렇게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어제 제가 지금 던진 화두들 화폐는 소모품이 아니나 내구재가 아니다. 그렇게 다루는 건 우리들의 상상력이 부족이고 언어의 오염 때문이다. 달리 접근해야 된다. 오스트리안들처럼. 화폐는 필요하지도 않고 돈은 필요하지도 않고 소모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다. 예? 거기서 출발하셔가지고 신주 발행 시장이다. 여기는 10분마다 나오는 신주 발행 시장이니까 발행의 주체가 특별한 사업도 안 하는데 그들의 원장부는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주제의 사실을 이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어제 걸 보고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더리움 주창자들을 다시 호출해 볼까요? 이더리움 주창자들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어 논리를 얻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은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역사성이 있고. 비탈릭은 천재예요. 저는 비탈릭 19살 때 봤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었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최근에 비탈릭이 나이를 들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 이제 그런 천재적인 끼에다가 이제 인문학적인 성숙함이 이제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그 팀 플레이어는 되게 예술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POS로 살짝 이렇게 비껴나인 것도 뭐 비탈릭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사실은 그런 화폐 현상으로서의 메모론가라든가 지금 우리가 메모론가로 오해하고 있는 그거에 의지하기보다는 미래 가치, 플랫폼의 미래 가치 쪽으로다가 가치를 이제 만들어 갈 생각인 거죠. 그렇게 딱 포지션을 정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게.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거 이전에 이제 이 주지의 사실로서 이제 가치의 증거물, 뭐 제가 막 워딩은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지금 인류가 지금 어떤 걸 구경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생애주기 동안 이렇게 대를 이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의 화폐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화폐는 블랙홀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시죠?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화폐 그 자체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중력장이에요. 중력장. 화폐는 신뢰 현상이거든요. 신뢰는 중력장이기 때문에 중력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2인자, 3인자를 별로 용납하지 않아요.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중력장은 당연히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각국 통화체제, 이것이 지금 70년 된 이 시스템이 가장 강력한 화폐 중력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 시스템이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거 없이 민주주의라는 속성상 남용을 해버렸어요. 남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력장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중력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딱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거를 포착한 거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포착했는데, 그럼 비트코인의 미래는 뭐냐? 비트코인은 진짜 전기채굴을 고수하면서 비트코인은 주지의 사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전기의 응축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모론가가 해석이 안 되면 전기는 써버린 건데 이게 무슨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인인데 이게 무슨 전기 응축물이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화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화폐는 장부거든요. 주지의 사실. 여기에는 이만큼의 에너지와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 있다는 그 응징물이 되는 겁니다. 응축물이. 이더리움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이더리움은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비잔틴 장군 문제는 POS로 해결이 돼요. 그건 제가 수학 논문을 읽어봤는데 제 수준을 넘어서는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이럴 땐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수학을 반복되시 쓰는 그 수학 언어, 피어들이 검토 안 했겠냐. 그러니까 수학적인 전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경험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퀘션 마크가 있는데, 비잔틴 장군 문제는 풀 거다. 이제 중앙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그거는 이제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더리움 하나의 가치에 대한 주지의 사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더리움이 전기를 버렸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이더리움 주차장들이 묵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아, 우리가 사용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요동칠 때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다는 심플한 수학이 나오나?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이 인식할까? 똑같이 객관적으로 이런 거죠. 예, 객관적인 비용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게 자꾸 비용을, 미제스도 자꾸 답답해했는데 비용은 객관적인 비용이 의미가 있는 거죠. 주관적인 비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화폐 현상에서는 이게 객관적인 비용. 예, 그 객관적인 비용이라는 게 비트코인 존재하잖아요, 그죠?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비용을 활용해서 전기를 응축한 그건데 이더리움은 그 하나에 그게 없어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미래 가치, 사용 가치로 승부를 봐야 되니까 이더리움은 진짜 구구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이러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이오스라든가 다른 플랫폼에 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런 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제 논리를 따라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구글과의 싸움은 볼만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체인 파이낸스라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디파이를 실험하고 있든지 간에 이 디파이가 실수하고 연결고리가 지금 결정적으로 약하거든요. 이 실수라는 연결고리가 약한 상태에서 구글이 비슷한 플랫폼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B2B로다가 그 생산자들을 확 조합하고 나이지리아, 우간다 그런 과부들의 토지 대장까지 올려가지고 돌려버린다. 그러면 무역업자라든가 제 상상력에서는 무역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그런 무정부적인 것보다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구글과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그 시스템에서의 스마트 컨트랙을 더 바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제 전기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하나의 그 가치는 미래 가치, 댓글 올려주시면 생각하는 건 미래의 사용 가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는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화폐적 성격을 버린 거죠.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입장에서 잘한 게 아니라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비탈릭이 출발할 때부터
사용 가치를 내세우면서 비트코인을 흉내냈기 때문에, 전기를 흉내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화폐적 속성도 갖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데 거기다 스케어서티를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게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더는 이제 그런 지저분한 채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사용자 가치만, 미래 가치만 볼 거야. 이게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은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부터 블록체인 현상은 경제학자들이 받아들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경제학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기술 분야고 신기술이고 뭔가 생산을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이더리움을 볼 때는. 근데 비트코인은 자기네가 아는 영역이야, 이거 완전히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이거 화폐 만들라 그런 거야. 이거 개 같은 짓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10년째 된 싸움인데, 어쨌거나 저러거나, 이제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자들이 저를 이제 메모론과도 모르는 새끼, 분계장도 못 쓰는 새끼, 뭐 이렇게 보는데, 제 주변이 진짜 저를 봐요, 그렇게. 근데 그들이 365일 중에 300일 맞거든요? 자뻑을 하겠죠. 내가 맞으죠. 오태민 병신이야. 근데, 해가 지날수록 저는 부자가 돼가고 있고 그들은 제자리란 말이죠. 이게 참 고약한 역설이거든요. 네. 맞기는 본인들이 맞아요. 365일이면 300일 맞으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가 지날수록 오태민이 부자가 되고 자기네들은 도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화폐 현상 하나가 부상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더리움 필두로 한 그 빅테크들이 결합하는 지금 블록체인 이 플랫폼과 메타버스의 결합이라는 이 거대한 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지금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이해를 못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이더리움 가갖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라도 이제 이 큰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다면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술적인 것만 나오니까 이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싫고, 이더리움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해하고 공부하기 실력이 없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신랄하게 깝니다, 주류들은.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냥 여기는 제 바닥입니다. 뭐 서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뭐 듣보잡이라고 하셔도 좋은데. 주류들, 네.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지금 화폐 현상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그 중력장이 되고 있는데 블랙홀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랙홀 내부 모르잖아요. 근데 화폐 현상은 블랙홀이거든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왕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측이 뻔한 겁니다. 예측이 뻔한 건데 예측이 비교적 쉬운데 비트코인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고, 더군다나 비트코인 앞으로도 심플해져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얘기한 거를 누군가가 정식화돼서 논문으로 쓰고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뭐 미래에 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동은 치겠지만, 이게 한번 계산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심플하거든요. 이게 전기의 응축물이고 그 당시에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전기. 그래서 10년 전 전기는 좀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최근 전기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단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임진왜란 전쟁이에요. 지금의 무기를 갖고 가서 임진왜란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역사라는 건 그 안에서 늘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중요한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비용 안에서 최선을 쓴 거기 때문에 같은 비트코인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죠. 이것이 응축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축물이. 놀랍죠. 예측이 되고. 이것이 주주의 사실이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우간다 가부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부터 전기를 쓰지 않는 코인들의 가격은 우간다 과부의 머릿속에 각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은. 왜냐하면 원가가 애매하거든. 놀랍죠?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좀 소름 돋지 않아요? 네. 그런 게임으로 지금 쭉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좀 너무 어려운 얘기 했죠. 해시 뭐 하면서 뭐 논스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직접 해보면 제일 좋아요. 직접 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이트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직접 여러분 논스 값 찾는 게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제 댓글에다 논스 값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다 띄우겠지만 그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게 SHA256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강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 앞에 0이 하나 들어갔죠. 근데 같은 글자인데 비트코인 강했다 말고 비트코인 망했다라고 한 글자만 바꿨는데 전혀 다르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게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글자를 막 넣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줄 과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쉼표 GA 족보 쓴 다음에 해시 값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칸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숫자를 넣어도 되고 알파벳 넣어도 되고
한글을 넣어도 됩니다. 계속 밑에가 바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것이 이제 해시 값인데 앞에 0이 2개 나오는 논스 값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쉼표, 지혜 족보는 놔두시고 그 뒤에 논스 값을 넣어가지고 앞에 이 해시 값의 앞에 0이 2개가 되는 논스 값을 찾아가지고 이 댓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뭐가 있냐고요? 에이, 우리가 뭐 그런,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아니면 한번 만나서 제가 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제 사인 책을 드린다거나 할 텐데 지금은 서로 피차 이 온라인이니까 제가 뭐 해드릴 수는 없고, 옛날 같으면 제가 비트코인을 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난합니다. 비트코인 뭐 20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고 3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걸 더 마음 아파한다? 당연히 부모니까 이거는 마음 안 아파요. 20개는 이게 마음이 아프죠. 3개. 여러분들은 꼭 잘 지키시고요. 자, 해시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딱 감이 들어옵니다. 아, 비트코인 시스템이.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말이야.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씩 웃어주세요. 수학 문제는 무슨 수학 문제야. 그냥 난수표 찍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기료에 비례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막 무식하게 막 아무거나 다 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해시 함수를 설명하면서 1대1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아시는 분이 1대1 함수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1대1 함수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들려요. 1대1로 대응한다는 말은 저는 그냥 함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함수라는 건 그냥 A를 넣으면 B가 나오죠. 근데 A를 넣으면 C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함수거든요. A를 넣으면 무조건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라는 거는 이제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네, 그분이 맞습니다. 네, 1대1 대응이라고 제가 말한 건 제 실수다. A를 넣으면 반드시 C가 나오고 B를 넣으면 반드시 F가 나오고 뭐 이런 관계다. 함수 관계다. 이게 그냥 함수죠. 함수.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네, 무더운인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